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지윤이고요. 네, 최근에는 주식 좀 센 기초 강의를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강의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네. 증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CPI 쇼크로 인해서 네네. 잠깐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는데 네네. 현재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수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이 있다기보다는 좀 약간 박스권의 형태로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싶고요. 중요한 거는 업종별로 보다는 이 정부의 그 저PBR 밸류업 정책에 너무 그 외국인 쪽에서 이 저PBR 밸류업 쪽에 수급에 너무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2013년 이후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약 7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이 7조 정도 순매수한 업종이 골고루 산 게 아니고 다 이제 그 저 PBR 관련된 종목만 샀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는데 굉장히 이 저 PBR 밸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정말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그럼 저 PBR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PBR에 맞는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배당을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그게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지 이 주가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나온 건 없고 그냥 막연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국인이 저 PBR 밸류업 관련된 수급의 쏠림 현상이 26일이죠. 구체적인 정책을 나오는 거 보고 오히려 그때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 PBR 밸류업 때문에 다른 성장주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고요. 수급상에서. 그런데 다행인 거는 2차전지 단에서는 연기금 쪽에서는 전반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 방향성이 좀 다르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박스피에 갇힌 코스피랑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S&P의 차이점은 요 기사에 잘 나와 있는데요.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실적입니다. 저는 결국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뭐 첫째도 숫자, 둘째도 숫자, 셋째도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인데 한국은 어닝을 초과하는 어닝 컨센서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이 20% 미만이라면 미국은 80% 이상이 어닝. 물론 미국은 어닝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측면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닝을 쪼개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닝 쇼크가 72%, 어닝 컨센 초과하는 쇼크가 72, 어닝 잘 나오는 게 28%니까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S&P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숫자가 계속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극명한 차이인 거죠. 미국은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게 80% 가까이 되고 우리는 어닝 그 쇼크 나는 게 80% 이상 되니까 거기서 계속 격차가 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영국 국적의 외국 투자자들이 저 PBR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수급도 일시적인 이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지수에 대한 그 사실은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계속 종목에 더 집중하자. 종목이나 업종에 집중하자.
그런데 저 PBR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관련돼서 요게 표가 잘 나왔는데 2월 달에 10일까지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여전히 좀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1월 달에 5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년 대비입니다. YOY. 2월 달에 2월 10일까지 나온 데이터에 반도체만 42.2% 증가했거든요. 관세청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전제품이 3.2%니까 반도체하고 가전만 좋았죠. 그런데 전체적인 경기 전망을 예측하는 거는 산업연구원에서 하는 이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 PSI거든요. 요게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행 2월 가까이 돼서 지금 105까지 올라왔습니다. 현황이 그렇고 실제 전망치는 11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현황이나 전망이나 모두 100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기는 좀 다소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역시 가장 기대하는 건 역시나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관련돼서 2월 달에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전기차는 24년도 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8%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23년도 1월 달에 61.6% 증가했고요. 23년 11월 달에도 69.4% 증가하다가 2023년 12월부터 급격하게 20%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큰 폭의 줄어든 건 맞는데 2월 달 들어서는 다시금 지금 양극재 데이터 나오는 것만 봐도 2월 달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도 2월 달에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20% 이상? 네. 심지어 LG화학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출하량이 4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에코프로비엔 마찬가지고요. 뭐 대구의 LNF 같은 경우도 역시 40% 가까이 2월 그 연초 데이터 증가한 걸 봤을 때 2월달 2차 전지 데이터가 1월달에는 26% 감소했지만 2월달에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역시나 1월달, 2월달 연속으로 반도체 이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잘 나온 거 보면 이 수출 데이터에 맞게 반도체 쪽, 저는 굳이 저 PBR 밸류업과 반도체를 양분해서 고른다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에 더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2차 전지도 반도체 못지않게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된 측면이 네네. 있고 좀 회복세긴 한데, 네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 같은 거 이거 언급이 되면서 네. 막 요즘에 트럼프가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 이슈랑 연결지어서 2차 전지 섹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테슬라의 주가도 이제 200불 좀 언저리에서 이제 떨어졌고요. 190불까지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 가운데서도 테슬라가 좀 열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전기차랑 2차 전지 업황,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네. 주가 수준으로는 좀 낮다고 보셨는데요. 네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일단 숫자로 먼저 보면 2차 전지 업계들이 평균 1월 연초에 한 평균 한 14% 정도 빠졌다가 2월달 들어서 일부 LG화학을 포함해서 뭐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뭐 엔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전해액 업체들이 너무 또 거기서도 또 전해액 업체가 당장 올해 그 FEOC 해외 우려기업 집단에 전해액하고 분리막이 해당되다 보니까 당장 이 전액 관련된 업체들이 FEOC 최대 수혜 배터리 소재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뭐 엔캠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이걸 찍고 있는 2월 20일 오전에도 보니까 폭등이 나오면서 지금 연초 대비 1월달 대비 300% 넘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철저하게 좀 수급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다. 그런데 2차 전지를 계속 눌러왔던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리튬 가격 빠지는 거랑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책적인 리스크인데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왔던 뉴스 가지고 계속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업체들이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계속
이 빠지는 뭐 리튬 가격 빠지는 거 전기차 수요가 나빠지는 거를 계속 방치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걸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대비를 다 할 건데 문제는 그 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그럼 과연 실적이 정상화될 거냐. 전체적으로 2차전지 업황이 리튬 가격이 회복이 되든 안 되든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은 2분기 정도면 그 실적 정상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막 캐즘 얘기하거든요. 대중화가 시작되기 전에 일시적인 수요 정체를 자꾸 캐즘 얘기를 하는데 캐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려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보는 게 모든 2차전지 배터리를 받는 완성차 업체가 다 신규로 차종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그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그 생산 차종을 연기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테슬라가 우리 2차전지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테슬라의 포지션은 과거에 40% 50% 비중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30% 25% 23%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못하면 2차전지가 다 박살난다? 그건 전혀 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테슬라 줄어드는 부분을 현대기아차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GM이라든지 볼보라든지 닛산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상당히 많은 완성 차종이 테슬라의 물량을 뺏으려고 신차를 공격적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게 일부 예를 들어 포드가 일부 연기한 부분이 있고 포드 말고 또 잘 그 자금 여력이 조금 떨어지는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일부 중국 업체들이 생산을 연기한 부분이 있어요.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업체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돼서 봐야 된다. 그리고 LG 엔솔이 연간 그 작년에 10조 9천억 정도 캐펙스 투자를 했는데 그럼 그렇게 문제가 되면 캐펙스 투자를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데 올해 역시도 똑같이 대략 10조 9천억에서 11조 2천억 정도로 LG 엔솔이 신규 투자를 밝혔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완성차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테슬라 물량 줄어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테슬라 물량 줄어드는 것만큼 발빠르게 대체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삼성 SDI 인디아 공장하고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인디아 공장이 스텔란티스 물량인데 스텔란티스 물량이 원래 인디아 코모도 공장 1공장만 하려다가 2공장까지 증설해서 다른 예를 들어 SK온이 약간 주춤한 사이에 삼성 SDI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조금 주춤하니까 현대기아차가 2026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할 건데 현대기아차 일부 모델 중에 그 미국에서 보정을 못 받던 물량도 그 안에 뭐 부품을 중국산 부품을 안 쓰고 모델 부품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보조금 모델에 뭐 아이오닉 6인가 그게 아마 다시 신규로 포함되는 측면이 있고 GM도 일부의 보조금 물량이 빠졌던 부분이 다시 들어오면서 처음에 되게 우려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보조금 적용 차종 자체가 45개에서 19개로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다 중국산 부품 써가지고 이게 배제가 됐던데 그게 다시 들어오면서 여전히 완성차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될 거고 두 번째는 북미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격전지인데 북미에서는 완성차 그 공장에서 배터리도 미국에서 생산해도 안에 아까 말씀드린 FEOC 때문에 중국산 분리막을 쓴 거나 중국산 전해액을 쓰면 보조금을 당장 못 받거든요. 그럼 그 보조금 못 받는 부분이 당장은 배터리 업체랑 완성차 업체한테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부품 교체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장비도 중국산 장비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작년 말부터 12월 달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되는 거는 2분기부터 되겠죠. 올해 2분기부터. 그러면 그 보조금 2분기부터 다시 적용 차종이 여러 업종에서 뭐 26종, 7종 차종으로 늘어나고 보조금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를 사는 동시에 바로 1월 달부터는 바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 받는 차종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럽은 아예 보조금 중단하고 보조금 관련된 이슈가 독일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전체 판매량에 영향을 미쳐서 유럽은 10% 언더 성장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데도 뭐 LG 엔솔 IR 자료에도 있고 삼성 SDI 자료에도 있고 뭐 볼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자료에도 있지만 그거 평균치 내보면 그래도 미국은 대략 3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7%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미국에서 포지션이 LG 엔솔, 삼성 SDI, SK온이 여전히 견조하다. LG 엔솔이 아까 10조 9천억 투자 말씀드렸고 삼성 SDI가 대략 6조 정도 투자 잡혀 있고요. SK온도 대략 5조 9천억 정도 투자가 잡혀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사이클에 따라 분기별로 실적 차이는 나겠지만 급격하게 2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우려가 됐던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인데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이 굉장히 따끈따끈한 어제 2월 19일자 뉴스가 나왔는데요. 2월 19일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호주의 그 멜버른에서 그 로이터 통신 따르면 이게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안 리튬 스탁스 렐존 이게 나왔거든요. 스페큘레이션 오브 차이나 마인 클로저. 그래가지고 이게 그 CATL이 갖고 있는 그 리튬 강산입니다. CATL 리튬 강산도 갖고 있거든요. 리튬 강산도 갖고 있는데 이거의 일부를 지금 셧다운, 지금 중단으로 추정되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리튬 가격은 생산 원가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들면 만들수록 리튬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지금 도태되는 거죠. 그런 게 나오네. 그런 게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고 이게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주 리튬 업체들 리튬 스탁스가 지금 폭등 2월 19일 어제자입니다. 어제자로 폭등이 나왔고요. 대표적인 우리한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필바라 미네랄스 같은 경우가 지금 16%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체 글로벌 서플라이의 3% 정도를 담당하는 이 CATL의 리튬 강산이 셧다운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리튬 업체들 호재네요. 그렇죠. 반사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고 그만큼 이 가장 CATL의 시아나우에 있는 그 리튬 강산이 셧다운 됐다는 거 그 밑단에 20위권 막 그 하위권에 있는 리튬 업체들은 굉장히 빠르게 그 중단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게 좀 연쇄 반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래서 호주 리튬 업체들이 지금 주가 폭등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재미난 게 앨범알이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7.7%밖에 감소 안 했는데 EPS가 예상치 2배 나왔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오. 예상치 더 초과해서 나온 거죠. 왜냐면 워낙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전반적으로 어닝 컨센 잘 나오는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잡은 것보다는 훨씬 EPS 주당 순이익이 잘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미난 게 얘네가 가이던스 내년 매출 24년 그러니까 올해 매출 잡아놓은 게 에비타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으로 7억에서 23억 달러 제시했는데 그게 가이던스는 12억 달러니까 그걸 훨씬 초과하는 가이던스로 잡은 거예요. 근데 리튬 가격을 킬로그램당 15,000달러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잡았거든요. 15,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잡았으니까 여기서 리튬 가격이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실적이. 그렇구나. 실적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놨으니까. 그게 24년 실적이에요. 그렇죠. 24년 실적을 15,000달러 리튬 가격 킬로그램당 15,000달러로 잡아놨으니까 15,000에서 25,000달러 잡았다고 하지만 평균 내도 2만 달러거든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년 동기에 63,000달러까지 올랐어요. 80% 하락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올라가면은 주가 대박 나겠네요. 주가 대박 날 수밖에 없죠. 네. 앨범 아래 마스터스 CEO가 공급 축소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주 광산 그쵸. 나오는 것처럼. 예, 호주 딱 그 광산 나오는 것처럼 호주 광산 주가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거죠. 리튬 1등 업체 앨범 CEO가 밝힌 거니까. 예, 마스터스 CEO가 그 미국은 그런 거 막 잘못 얘기하면은 난리 나죠. 철컹철컹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감옥 가는 거죠.
그 마스터스 CEO가 뭐라 그랬냐면 리튬 가격 안정을 찾는 과정 중에 있다. 안정을 찾는 과정 중에 있고 이런 그 중국발 공급 축소가 시장에서 리튬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리튬 수요가 크게 폭증할 거라는 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없다. 최소 2030년까지 리튬 수요는 현재보다 2.5배 이상 야.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아 CEO가 말한 거가 굉장히 저는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맥쿼리에서 이 맥쿼리도 이 호주 증권사인데요. 맥쿼리에서 중국 1월달 리튬 재고가 23년 10월달 이후로 11일, 12, 1, 2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 정도가 전월 대비 감소했대요. 공급량이 줄어든 거죠. 이거는 아까 그 로이터 그 네. 중국 CAT의 리튬 강산 줄어든 거랑 같이 맞물려서 중국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자비하게 공급 늘린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난 게 미국이 리튬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과잉 공급 생산하는 거 철저하게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혼자 하지 않고 미국의 FTA 협정국 동맹국들과 중국 옥죄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이게 당장 가시적으로는 진짜 빠르게 언제 나오냐면요. 브라질에서 G20 그 정상회담 할 때 중국 과잉 생산 문제 제기해서 이걸 철저하게 중국한테 어떤 형태든 보복 조치할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리튬뿐만이 아니고 배터리 CATL이나 BYD의 저가형 배터리 양산하는 것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네. 한 2분기부터는 네, 네. 실적이 좀 급선회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올해 안에는 진짜 주가가 진짜 아무리 못해도 연말까지 가면 꿈틀꿈틀할 것 같은데요. 네, 연말 네. 안에는. 항상 선반영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2분기를 보면 어. 1분기 말부터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의 좀 네. 실적하고요. 네네. 또 다른 기업들의 실적 예상 뭐 네네. 이런 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실적이 나빴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될 실적이 셀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LG엔솔인데요. LG엔솔은 매출은 33조 7,450억에 영업이익 2조 1,640억 나왔는데 요거는 역시나 그 미국의 공장지어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 AMPC라고 하는 거가 대거 반영돼서 그렇고요. AMPC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률이 1% 정도대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연속성이 있냐? 근데 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24년도는 23년도보다 AMPC 세액 공제가 대략 1조 한 8천억에서 2조 가까이 되고 25년도는 2조 6천억에서 한 3조 26년도는 더 그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훨씬 실적 잘 나온 거는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는 22조 7,083억에 영업이익 1조 6,334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삼성 SDI도 영업이익률 자체는 4분기만 봤을 때는 5.6%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파워툴이라고 하는 전동 공구 비중이 아직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 쪽이 대략 한 65에서 70%고요. 나머지 35% 정도는 여전히 전동 공구 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동 공구는 또 건설 경기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다행인 거는 매출단에서는 역시나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LG엔솔 역시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온인데요. SK온은 3분기부터 23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거라고 계속 그랬는데 결국은 4분기도 흑자 전환 못했고 아마 24년 2분기에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적자 폭은 엄청나게 줄이긴 했습니다. 186억 적자 기록했고 매출은 70% 성장한 2조 7,231억을 기록했습니다. 인베스트 조선에 나왔는데요. SK온이 186억 이제 적자 폭을 엄청나게 줄였는데 이게 아마 올해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거라는 거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4분기에 3,382억까지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1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4,500억, 5,500억, 한 8,000억대까지 영업이익 분기당 회복될 거라고 보이고요. 삼성 SDI가 실적을 가장 선방했는데 삼성 SDI도 4,500억, 분기당 4,500억 영업이익은 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가 23년도 매출 63조 5,390억에 영업이익 2조 5,570억을 기록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대략 한 10% 정도 이상 감익이 됐습니다. 감익이 됐는데 철강 인프라는 1조 5,330억으로 상당히 선방을 한 거고요. 철강은 뭐 거의 작년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 했는데 친환경 미래 소재가 바로 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단에서 1,610억 적자가 났거든요. 1,610억 적자가 났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포스코 퓨처엠 실적이 연간으로 지금 359억. 근데 4분기에 767억에서 780억 정도 적자 난 건데 소위 말하는 이 리튬 가격 비싸게 산 악성재고로 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분기까지는 아마 그 악성재고 터는 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다시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인데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BM이 1,000억 넘게 4분기에 적자가 났습니다. 1,147억 적자가 나서 이 작년 4분기, 그러니까 23년 4분기가 실적으로 치면 이제 최바닥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자회사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HN 다 합산한 에코프로의 지주사 에코프로의 영업이익도 23년 4분기에 1,224억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회복될 거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1월달이랑 2월달에 그 양극재단에서 수출 데이터 회복되는 부분, 그 다음에 리튬 가격 회복되는 부분 반영하면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퓨처엠 동일하게 2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첨단 소재 단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 외에 OLED나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도 여전히 다 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가 지금 원래는 분기당 지금 21년도에 대략 1,900억 정도 영업이익 냈고 22년도에 폭증해서 한 9,000억 정도 이익이 났거든요. 근데 올해 5,850억으로 첨단 소재 쪽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첨단 소재 쪽 영업이익은 대략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 7,500억대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LG화학이 도요타를 비롯해서 지금 최근에도 GM이랑 직납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 직판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진 구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LG 화학이 저는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게 좀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는 LG 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 좀 가장 실적 개선폭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럼 2차 전지 기업들 가운데서 저희가 좀 주요로 관심을 갖는 그 뭐 8대 종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특별히 막 위험에 처해 있거나 좀 불안하다 뭐 그런 기업들은 혹시 안 보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저는 그 위험한 걸 판단하는 여부가 네. 그 재무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일 관심 많으신 이제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3년 이제 9월 달 기준으로 지금 원래 12월 달 데이터가 지금 아직 안 나와서 9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 똑같이 이 방식으로 다 적용해 보시면 돼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으로 발생하는 게 대략 893억이고요. 적자 893억 그러니까 나가는 거고 영업 활동 흐름으로. 그다음에 투자 활동 현금으로 하는 게 6,345억입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으로 하는 게 1조 1,763억인 거죠.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거니까 플러스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당연히 적절한 투자활동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가 좋은 거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은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 커버 치면서 실제로 외부에서 차입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계속 줄어들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에 마이너스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지금 7천억 넘게 회사 국간이 비는 거죠. 그런데다가 외부에서 차입도 해가지고 1조 1,763억 정도가 지금 외부에서 차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의 2조 가까이가 지금 비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계속 그 회사가 발생하는 영업활동 현금을 올해랑 내년 현금으로 이걸 채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재무활동 현금으로의 그 관계,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는 조금 재무적인 부분에 그 작년 걸로만 봤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포스코홀딩스랑 비교하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23년 3분기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발생하는 게 이미 플러스예요. 2조 1,543억.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은 마이너스 1,001조거든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커버치고도 1조가 남는 거예요. 1조 1,000억이 남아요. 더해도. 그런데다가 재무는 열심히 갚아서 3천억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재무활동까지 하면 이미 포스코홀딩스는 1조 3천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계속 24년, 25년도까지 나오니까 계속 포스코홀딩스도 연간 4조 단위로 4조 넘게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감당하고도 남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랑 앞으로 계속 그 재무 구조에서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LG화학을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LG화학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계속 연간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보시면 에코프로랑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LG화학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볼게요. 3분기로 보면 LG화학은 실적 아무리 나빠도 1년에 연간 영업활동 현금으로 벌어들인 게 1조 7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 3조 정도 투자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조 3천억이죠.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3조 2천억.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만큼은 아니지만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재무구조에서 발생하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만 보자. 그래서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가 플러스가 나는지 그걸 보시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계속 외부 빚 차입을 계속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보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크게 갖고 있는 현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순현금하고 부채 비율, 부채 비율도 순차입금 외부 차입한 거 순차입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면 다 다트에 그 전자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엔캠 있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오늘도 날아가는데 네. 엔캠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좀 과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반영하면 300%거든요. 네. 저는 좀 과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과열인 것 같고 그런데 주가의 속성상 가는 놈이 더 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엔캠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은 지금의 주가라면 일단 절반 이상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네. 절반 이상을 정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근데 엔캠이 계속 가려면 이게 숫자가 뒷받침돼줘야 되거든요. 네. 재작년에 6천억 정도 매출에 154억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 하면은 대략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 날 것 같거든요. 와. 그럼 300억 정도 영업이익 난다 치면 지금 5조 6,430억인데 5조 6,330억이면 PER로 치면 거의 170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극재가 아니잖아요. 네. 양극재 밸류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순간 네. 계산을 했을 네. 때 170 배가 17배 20배인가 네. 했는데 공이 170 하나 배입니다. 공이 네. 하나 더 붙어야 170 돼. 배입니다. 그래서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투자도 해야 네, 되고. 제투자 이것도 계속 캐펙스 그 똑같이 엔캠을 적용해 보면 엔캠도 캐펙스가 보시면 연간으로 1,000억 지금 이게 분기에 지금 1,000억 잡히는 거고요. 3,000억 이상 투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업활동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외부에서 차입하는 건데 부채 비율 보시면 170%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23년도 12월 달 거까지 반영하면 200% 넘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죠. 단기간에 너무 오른 거는 분명히 이게 조정 형태로 나올 건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수익 난 거 그거 야 이거 300% 수익 났네. 보통은 다 껄무새가 돼서 야 이거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면 3천만 원 되는 거고 1억 넣었으면 3억 되는 건데 결과론적 측면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하시면 마음이 진짜 편해지실 거예요. 일단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 하자.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게 왜냐면 지금 코스모 신소재 시총을 지금 5조 6,430억이고요.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세요.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중에 후발주자로 평가받는데 5조 7천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 연간 영업이익이 780억 정도 납니다. 올해 780억. 근데 엔캠이 780억 날려면 엔캠이 영업이익이 3배 늘어나야 되거든요. 전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전액하고 양극재 중에는 당연히 양극재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벤,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는 거고요. 네. 근데 다만 그 엔캠이 그러면 전액이 당장 FEOC 적용돼 가지고 당장 수혜 받잖아. 그걸 이미 저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에서는.